저는 주식회사 잡쇼퍼 대표 권재우라고 하고요. 저희는 지역 소득 격차가 정보 기회 격차로 이어지는 교육 문제를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 필요한 AI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육 현장에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없고 기술 현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학원 이런 업체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국가기관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대기업들을 통해서 많이 인정을 받고 수상을 하고 많은 인증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잡쇼퍼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물론 저희가 요새 보도자료 관련된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있긴 한데 한번 주식회사 잡쇼퍼라고 찾아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는 이렇게 넘어갔고 사실 여러분들께서 입시 설명회를 가면 입시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웬 갑자기 6년차 에듀테크 스타트업 대표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입시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좀 낯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낯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입시 전문가 분들에 비해서 저희는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 있는 교육 이해관계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교육청 관련된 높으신 분들도 많이 만났고,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입학사정관 분들, 그리고 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굉장히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입학사정관 분들은 좋게 수십 분은 만났던 것 같고 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연수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만났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저희 서비스에 가입된 학생들이 한 3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설문조사라는 툴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교육 현장에 대해서 좀 많이 인사이트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보도자료나 이런 보고서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지금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교사 선생님들은 그리고 학생들은 입학사정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1부는 고교학점제, 학원은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딱 4가지 팩트에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교학점제는 다음 8가지 기준들이 좀 많이 바뀐다고 봐주시면 돼요. 화면이 제가 안 나오네요. 사실 근데 이 위쪽에 있는 5가지 내용들은 그냥 뻔한 내용들이에요. 언제부터 도입이 되게 될 건지, 졸업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니까 고교 학점제가 된다라는 말이고요. 수업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시간 동안에는 진로 관련된 교육들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수 기준 자체는 원래 단위였을 때는 없었다가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학점제잖아요. 대학교에서 학점제다 보니까 F라는 기준이 있죠. 미이수라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fail이라는 평가를 내리기가 좀 그래서 incomplete라고 해서 미이수 기준, I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시간표는 학교에서 지정을 해주던 시간표가 학생들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라는 매우 기본적인 얘기고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내신 평가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거랑 선생님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능 체제가 앞으로 변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3가지 중요한 점에서 저희는 4가지 팩트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팩트는 내신 산출 방식이 절대평가화된다는 말입니다. 24년도까지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 성취도 A, B, C, D, E라고 해서 물론 이때도 성취도 기준의 평가를 내리긴 해요. 하지만 석차 등급을 같이 병기를 해줘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친구가 1등급에서 9등급 어느 등급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25년도에 들어서 반반으로 나뉘어요.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I라는 게 포함되긴 했지만 석차 등급이 병기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런 성취도를 알려주면서 석차 등급을 더 이상 알려주지를 않아요. 석차 등급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90점 받은 애랑 100점짜리 받은 애랑 똑같이 A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공통 과목 여전히 상대평가고 선택 과목만 절대평가가 되면은 반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선택 과목, 이번에 절대평가가 되는 선택 과목이 뭔지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공통 과목은 보통 1학년 때 끝내게 될 공통적인 내용들이고요. 네, 공통적인 내용들이고, 심지어 어떤 분들께서는 1학년 1학기 안에 공통 과목을 끝내고 1학년 2학기부터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선택 과목은 1학년 2학기 혹은 2학년 1학기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들, 이렇게 2학년 1학기부터 듣게 되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고등학교 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이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로 평가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내신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현재 수능 제도는 같이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 제도에서는 현재 수능에서 국어의 주요 과목은 문학이랑 독서고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수원이랑 수투예요. 그리고 사회랑 과학에서는 원하는 거 2개만 선택해서 시험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문과 학생한테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됐으니 너는 융합형 인재라고 했으니까 과학도 한번 들어봐봐. 아니면은 너는 경영경제 가고 싶다 그랬지. 서울대에서 왜 경영경제 가고 싶으면은 미적분 들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너 미적분도 들어봐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나는 수능에서 사탐 칠 거고, 어차피 나는 수능에서 수원 수투를 쳐야 되는데 미적분을 공부해봐라, 과탐을 공부해봐라, 어떻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능에서 칠 과목을 내신에서 선택을 하게 될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교학점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 학생들의 진로에 맞춰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자연스럽게 빼앗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능 제도도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바뀔 수밖에 없고, 28년도부터는 수능 체제에 대해서도 매우 급격히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많은 자료들에서 앞으로 수능이 어떻게 바뀔 거다라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 착수가 될 거고, 아마 한 내후년도 정도에 수능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해서 미리 말해주거든요. 한 4년 정도 미리 대입이 어떻게 바뀔 거다라고 발표를 할 텐데, 그때 정확해지는 거지.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 물론 저명한 분들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같은 곳에서도, 공신력 있는 곳에서도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 명확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수능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보다 보면 혼란만 가중돼요. 그러면 저희가 수능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딱 절대 변하지 않을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변하게 된다라는 것만 봤을 때 저희들이 볼 포인트는 수능 역시도 절대평가화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 상대평가가 나오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상대평가가 나오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방안인데, 고등학교 3학년 이전에 공통 과목을 가지고 첫 번째 수능을 보겠다는 얘기고, 여기에선 절대평가를 하고, 모든 학생들이 보는 고3 이전에 보는 수능에선 절대평가를 하고, 이렇게 절대평가를 하고 나면은 좋은 대학교들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3 때 2번째 수능을 보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의 학생들만 2번째 수능을 보게 될 거고, 이거는 상대평가를 해서 변별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수시랑 정시 통합해버리자. 그냥 정시, 수시 이런 거 없이 한 번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수능을 전과목 절대평가로 개편하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여서 차라리 정시랑 수시는 좀 낮춰놓고, 그러니까 수능이랑 내신은 좀 변별력을 낮춰놓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리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별 본고사도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본고사 역시도 결국에는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이거를 대학에서 따랐을 때 대학의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대학들은. 그렇다고 하면 대학의 본고사조차도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그 흐름에 맞춰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수능 제도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고교학점제에 비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요.
너무나도 말이 많고 정보는 많지만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봐야 될 것은 수능 평가 방식이 어쨌든 간에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절대평가라는 요소가 어쨌든 도입은 될 것이다라는 포인트고, 포인트고, 절대평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수능의 변별력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여태껏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수능은 앞으로 변별력이 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학원 원장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 뵙고 다니는데 원장님들께서 우리는 앞으로 정시로 가기로 했어. 이번에 정시 40%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했고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시로 가기로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수능은 결코 변별력이 없는데, 수능에 변별력이 없다라는 말은 정시에서 수능 이외에 어떤 무언가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이지가 않죠.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시가 40% 이상이 될 거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능이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거랑 마찬가지로 다 예측이었을 뿐이에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른 후보자들도 정시 확대를 굉장히 외쳤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확히 그냥 표팔이에요. 정시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줄 세워서 대학 보내면 그게 가장 공정하지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정시 확대를 외치고 표를 모으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토를 한번 했죠. 고교학점제는 그대로 가겠다라고 해서 110대 국정과제에 들어갔지만 정시를 40% 이상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은 빠졌어요. 이거 실수로 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건 그냥 언급을 안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여태껏 제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결코 정시는 변별력 있는 시험이 될 수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40% 이상 계속 늘려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실제로도 새 정부에서 정시 비중이 40% 선으로 유지되거나 또는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일각에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이라는 게 밝혀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랑 본 두 가지 팩트는 내신의 변별력이 하락하게 될 거라는 거랑 수능의 변별력이 줄어들게 될 거라는 이 두 가지 팩트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현재 상황에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학생부라는 요소가 있어요. 학생부는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교과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 친구는 질문을 열심히 하고 평소에 인사성이 밝고 아니면 내 과목에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고 아니면 어떤 주제에 탐구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이런 식의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고 외부 수상 경력이 있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는 어떤 수상 경력이 있고 동아리 활동은 뭘 했고 이런 것들이 수많은 정보들이 쓰여 있는 게 학생부입니다. 근데 학생부라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성평가 자료죠. 학생부는 정성평가 자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근데 믿지 못한다라는 포인트가 사람이 평가해서 그런 거다라는 포인트보다는 평가 기준이 너무 많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너무 많았죠. 수상 실적부터 해서 동아리, 봉사활동, 예를 들면 그런 사건도 터졌었잖아요. 조국 사태 같은 이런 사태도 터졌던 것처럼 이런 기준들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전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생부라는 거는 결국엔 정성평가 자료이기 때문에 대입 공정성 이슈가 항상 수면 위로 드러나왔어요. 근데 이 대입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느냐? 기준들이 많은 게 문제야? 그러면 기준 내가 다 빼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교과활동, 종합이랑 다 들어가고 동아리 활동 다 들어가고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모든 게 들어갔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교과활동에서 방과후학교 활동 내용을 못 쓰게 됐고요. 자율동아리는 30글자 안에서 써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기재하게 하고 소논문 기재 금지, 특기사항 미기재, 진로 희망 분야 대입 미반영, 교내 수상 학기당 한 건 제한적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24년도 고교학점제를 바로 앞둔 직전 학년도부터는
미기재, 미반영, 미기재. 여기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미기재되거나 아니면 미반영되는 부분들인데 다 빠지게 돼요. 다 빠지게 되고 결국에 남게 되는 건 교과활동과 종합의견, 자율활동 요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교과활동뿐입니다. 이 교과활동은 매 과목마다 그 교과목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에 대해서 써주는 추천서예요. 이 친구가 이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이라 그러면 이 친구가 이번 학기에 내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태도를 보였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탐구활동을 진행을 했고 그 탐구활동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이걸 가지고 이 친구는 뭘 느꼈대, 이런 얘기를 써주게 되는 게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약자인데 그거 하나만 남기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그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가 쌓여 나간다라고 한다면 한 학기에 보통 10과목을 듣는다고 하면은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총 50개의 추천서가 쌓이고 이 50개의 추천서, 학교 선생님들이 써준 이 추천서 50개는 대학교에서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변별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네 번째 팩트는 뭐냐? 현재 교육 현장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 교과 선생님이 계시고 진로진학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까지는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해준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했고 교과목 선생님들도 굉장히 중요했고 하지만 진로전담 교사는 과연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앞으로는 담임 교사는 소수 학생을 담당하게 되고 학업 성취를 모니터링해주고 관리해주는 선생님으로 역할이 변화될 거예요. 교과 교사 같은 경우는 단수 자격 활동을 하던 분한테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게 만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로 전담 교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진로 교육을 하다가 이제는 진로와 진학을 연계해서 학생의 학업을 설계를 해줘야 돼요. 어쩌면 역할이 가장 늘어난 상황이죠. 진로 진학 선생님 자체가. 하지만 이거는 2021년도에 발표된 시도별 진로 상담교사 배치 현황인데요. 전국의 학교 수가 2,356개인데 진로 전담 교사 수는 2,267명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전체 학교 대비해서 96.7%나 배치가 됐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준비된 거 아니야? 학교에 한 명의 진로 전담 교사가 있다 그러면 학생들을 봐줄 수 있구나, 다 도입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학생 수 전국 평균은 223명이에요. 진로 전담 교사 한 명이 2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진로 진학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설계해주고 너는 이런 과목을 들어보면 좋을 거야, 아니면 이번 이 수업 때는 어떤 식으로 탐구해보면 좋을 거야 라는 걸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거냐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저희는 딱 4가지 팩트만 확인해보고자 했어요. 첫 번째 팩트는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면서 변별력이 떨어질 거다. 두 번째 팩트는 수능 역시도 절대평가가 되면서 수능의 변별력은 떨어질 거다. 세 번째 팩트는 학생부 변별력이 강화되면서 그 와중에 새 특만 남았다. 학교 선생님들의 추천서만 남았다. 네 번째 팩트는 진로 전담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늘었지만 이분들은 절대 교육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의 수요를 맞추지 못한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제가 저희 서비스를 기획을 하면서 아까 입학사정관분들을 많이 만났다 그랬죠. 근데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계신 입학사정관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해주셨던 얘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 이런 대입시장에 논술이라는 게 나왔을 때 학교에서 논술 뭘 준비해 준 게 있냐? 학교에서 논술 수업이 생긴 적이 있나요? 방과활동 이외에? 없습니다. 대입에서는 논술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논술 100% 뽑는 전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거를 준비해 주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 학생부가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고 학생부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교육에선 못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사교육에서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현장에 나와 계신 학원 원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이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우리 학원이 성적만을 올려주는 학원이 아니라 학생들의 대학까지 잘 보내주는 학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굉장히 세특이 중요해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학생들의 학생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학생부 관리를 현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계실 국영수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내면 개인 과외도 받을 수 있고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 문제집 참고서를 통해서 혼자 공부할 수도 있고 학교 공부에 의존해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학생부 관리 교과 세특 같은 경우는 대치동에서 고액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물어가면서 진행을 하거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 없을까요? 있을 법도 한데 왜냐하면 교과서 특에는 문제집 참고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학생들을 10명, 20명 앉혀놓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참고서와 문제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이 공통되게 배우면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교과서 특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이번 학기에 심지어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될 거죠. 그럼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된 이후에는 이 친구가 학교에서 듣고 있는 수업도 달라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가고자 하는 학과나 진로도 달라요. 그리고 지난 학기에 어떤 탐구 활동을 했는지도 다르고 이 친구가 평소에 갖고 있는 흥미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된 교과서나 일괄된 참고서가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치동에서는 대치동이라고 제가 딱 한정 짓진 않을게요.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격이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많은 자문을 해주시고 그분들께서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주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코 그분들이 욕심쟁이라서 비싼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스킬들을 잘 구비해 놓으신 분들이고 결국에는 의대 가고자 하는 학생 혹은 경제학과 가고자 하는 학생 물리학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왔을 때 이 친구에게 맞는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 전문가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외부 전문가에게 인건비를 주고 인건비가 가장 비싸죠. 여러분들도 강사 선생님들 뽑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를 들여서 주제 작업을 해주고 탐구 방향성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상 본인은 열심히 하루 종일 1년 내내 학생들이랑 한톡 주고받으면서 관리를 해줬는데 남는 건 없다라고 많이들 불평을 하세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고액의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혼자 해야겠죠. 결국은 혼자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혼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학생들이 탐구 활동을 하고 이런 세특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제 선정하는 것도 어렵고 자료 조사하는 것도 어렵고 최종 보고서를 쓰는 것 자체도 다 어려운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거를 주제 선정으로 뽑고 있어요. 주제 선정이 왜 어렵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선생님들께도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컴퓨터학과 가고 싶은데 경제 시간에 세특 발표 주제가 필요해요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컴퓨터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인데 경제 시간에 세특 발표할 주제가 필요하다.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경제 시간 안에서도 이번에 1학기 수업이 딱 끝났어요. 1학기 수업이 끝나고 학교 선생님들이 너 이번에 경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가지고 너 진로 맞춰가지고 탐구활동 해와. 보고서 쓰거나 발표할 사람 이런 식으로 손들으라 그런 다음에 발표할 사람 있고 보고서 쓰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진로 관련해서 주제를 찾아서 탐구활동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주제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화폐라는 단원에서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몇몇 똑똑한 학생들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탐구를 해볼까요? 암호화폐의 역사, 암호화폐의 사례 이런 거 탐구 활동에서 내겠죠. 사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학과 자체가 1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모든 이 세특 활동 자체는
그냥 뉴스나 아니면은 보고서를 보고 열심히 탐구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학교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에서 바탕으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교과서의 교과 성취 기준 자체가 1200개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폐라는 단원에서는 우리는 어떤 내용을 탐구해보자, 어떤 사례를 찾아보자라는 성취 기준이 있는데 그게 1200개가 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학생이 지난 학기에는 어떤 탐구 활동을 했는지, 평소에는 어디에 흥미가 있고 어디에 관심사가 있는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학생들이 혼자 생각해내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결국에는 인터넷을 찾아봐요. 쉽잖아요. 네이버 지식인이나 수만이라는 카페 다들 아시죠? 네, 수만이 카페 같은 데다 올리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다 찾아보는 게 전부입니다. 저희가 수만이 단일 사이트 기준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그 제목으로 필터링을 걸어서 세특 주제라고 검색해봤을 때 약 10,000개 정도의 결과가 나왔어요. 만약에 제가 제목으로 솔팅을 하지 않고 내용까지 봤다라고 한다면 진짜 수만 개가 넘을 거예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저는 고2 사범대 희망, 제가 굳이 안 좋은 사례만 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은 다 이런 내용들일 거거든요. 저는 고2 사범대 희망하는데 세특 주제 좀 봐달라고 누가 질문을 했어요. 결국에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저는 학종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범대를 희망을 하고 이번에 노키즈존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탐구해보고 싶은데 주제 괜찮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어떤 답변들이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는 교권 침해는 어떨까요? 라고 새로운 주제를 제안하는 어떤 한 답변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성자가 와가지고 노키즈존은 별로일까요? 저 주제를 바꿀 시간은 없어요. 첫 번째랑 다른 답변자가 오셔서 노키즈존은 사범대와 관련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저 유아교육과 학생인데 노키즈존 관련해서 활동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와서 유아교육과를 희망하신다면 노키즈존에 대한 주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학과는 좀 애매하다. 이런 식에 대한 전혀 발전적이지 못한 내용들만 오고 가고 있을 뿐 아마 작성자는 요쯤 내가 주제를 바꿀 시간이 좀 빠듯하다라는 걸 보면 노키즈존으로 할 생각이었고 스스로 위안받고 싶었을 뿐이었겠죠. 이 상태에서 그냥 가가지고 노키즈존 가지고 탐구 활동을 진행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상황으로 세특을 준비하다 보면 결국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될 거예요. 시간만 많이 쓰고 주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벼락치기로 서둘러 제출하게 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수능 내신 공부할 시간을 빼앗겼다는 이야기고요. 진로 역량, 옛날에는 전공적 합성이었죠. 진로 역량이 없는 학생부가 만들어질 거고요. 절대 수정할 수 없는 학생부가 매 학기 누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이 학생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지난 생기부를 수정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 자체가 막혀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고액의 컨설팅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처음 설명회를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학원 원장님들만 오셨는데 요즘에는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걸 되게 많이 봐주시고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모든 컨설팅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고액 컨설팅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제목부터 자극적이에요. 내 세특 주제만 훔쳐간 망할 컨설팅 업체라고 이대수만이라는 학생이 올렸고 조회수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댓글도 가장 많이 달렸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약을 하자면 이거예요. 본인이 주제를 열심히 잘 생각을 해가서 대치동에 있는 정말 유명한 곳에 가가지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컨설팅 업체에서 이 주제를 어떻게 찾은 거야? 진짜 너무 머리가 좋다. 이거는 진짜 뭐 우리한테 돈 받고 할 만큼 되게 좋은 주제인데? 라는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근데 다음번에는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받는데 본인의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보다가 학생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 이거 제 자료가 아닌 이거 제 창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급하게 화면 공유를 바꾸셨대요. 그래서 이거 학생 게 아니었네요. 이런 식으로 무마를 했는데 어이가 없는 거죠. 정말 좋은 주제라고 해서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 갔는데 막 혼자 생각한 주제들이냐면서 대치동에서 1,000만 원 주고 관리받은 생기부 수준이라고 칭찬하더니
제가 힘들게 머리 쥐어짜내서 생각한 주제 먹튀당하니까 분하고 이렇게 컨설팅 회사에서 생기부 내용 훔쳐가는 거 얘기 듣긴 했는데 두 눈으로 보니까 너무 어이없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든 컨설턴트 분들께서 그렇다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학생들이 이런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댓글들을 남기면서 이런 인식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네. 이 표는 학생부 관리를 굳이 성적으로 환산을 해서 표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새가 될 거예요. 자사고 특목고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학생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일반고에서는 거의 10점대, 20점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입학사정관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으로 가는 게 맞다. 근데 학생부 종합도 내신으로 간다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근데 오해하는 것도 이해는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우리 과에서 100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지원자가 1000명이 왔어요. 그러면 학생들의 학생부를 처음에 딱 보겠죠. 이 친구들의 세특을 보게 될 텐데 상위 10% 정도, 한 10명 정도는 학생부가 정말 잘 관리되어 있대요. 이 친구들은 내신 볼 것도 없이 그냥 다 합격인 거예요. 합격선으로 다 넣어놓고 나머지 이제 990개의 학생부를 보면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은지 학교 선생님들께서 다 똑같이 써주신 거예요. 별 특색 없이. 하지만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잘못하셨다라기보다는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에 맞게 탐구활동을 그동안 진행을 안 해왔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학생부를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학생부가 똑같다 보면 나머지 90명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신밖에 없어요. 그럼 내신 성적 가지고 결국에는 학생들을 뽑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 학생들의 학생부 관리 상태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꾸준하게 학생부 관리를 하면서 최상위권으로 갈 것이냐 혹은 최소한의 시간만을 들여서 중상위권으로 가서 그 나머지 90명 안에 들 것이냐라는 포인트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입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와중에 학생부 관리까지 하라고 한다면 학생들을 절대 하지 못하겠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학생부, 반드시 필요한 학생부 관리를 우리 학원에서 해준다면 어떨까요? 수시 티켓을 지금 보통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들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종합으로 쓸 수 있는 학생부가 지금 본인한테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서 낭비를 하게 될 텐데 이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유의미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합격률 자체는 3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학생부 관리를 해주는 학원들을 토대로 보면 이탈률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지금 이 학원에서 학생부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받았던 히스토리들이 축적이 되어 있겠죠. 근데 다른 학원에 가면은 이 관리를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일반 교과목 학원에서 학생부 관리해주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다른 학원으로 옮긴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이 학원이 정말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랑 싸웠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웬만해서는 옮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학생부 관리를 해주게 되면은 뭐 부수적인 이런 부수적인 매출도 생기게 될 거고요. 그런데 우리 교과목 학원에서 우리 교과 학원에서 왜 학생부를 준비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 방법을 몰라요. 학생부 분석 어떻게 하지? 학생마다 다른 전공에 맞춰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대신 써야 되는 건가? 모든 수행평가를 다 봐줘야 되나? 무슨 과제를 내줘야 되지? 학생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결국 컨설팅 교육을 수강을 하시게 돼요. 대치동이나 교육특구에 가셔서 내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가르쳐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열정 있으신 분들은 배워오세요. 배워오시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투입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대치동 수준의 컨설팅을 우리 학원에서 해주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 학원은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고 원장님들께서는 수업도 하시겠지만 운영도 하셔야 되다 보니까 학원은 이미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투입된 시간이 많고 현실적으로 해줄 수 없다 보니까 외부 컨설팅에 위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컨설팅의 맹점이 뭐라고 했죠? 결국엔 인건비를 써야 되다 보니까 비싸요. 비싸면 가격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일반 교과목 학원에는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 돈 내고 쓸 학생들은 이미 대치동 가가지고 수업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런 학원에서 컨설팅 혹은 학생부 관리 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들께서 도입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네, 그렇다면 학생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한테 정말 의미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어야 하고 시간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원장님의 학원 수업과 학원 운영 시간이 빼앗겨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학생들이 수능 내신 공부하는 시간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수능 내신이 절대평가되고 변별력이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최저학력에 맞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학생부를 준비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수능 내신 공부할 시간을 빼앗겨선 절대 안 되는 프로그램이어야 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야겠죠. 원장님들께서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페이가 있으셔야 될 거고 어느 정도 가져가셔야 될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매우 합리적이어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사실 소개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쓴 거긴 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한번 간단히 소개를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과연 이 서비스는 실효성이 있는지 시간 효율이 있는지 원장님들의 시간을 뺏지 않고 학생들의 시간을 뺏지 않는지 가격은 적절한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종 프로라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학종 프로는 원장님들께서 교과목 학원을 운영하시면서도 충분히 직접 학생들의 학생부를 진단, 설계, 관리해 줄 수 있도록 돕는 전공 및 계열 맞춤형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첫 번째 들어오게 되면은 학생들의 내신을 넣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계열을 넣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 내신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입결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5등급을 넣어놓고 언론 미디어를 넣었는데 학생부 교과로 간다 그러면 가천대나 전남대 정도 갈 수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에서는 내가 동국대 정도 가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내신을 한 2.0까지 올리게 되면은 한국외대나 아니면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같은 곳들도 지원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게 해서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시켜줄 거고요. 그리고 간단한 클릭만으로 입학사정관이 하고 있는 평가 방식 그대로 원장님께서 평가를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한번 시연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앞으로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 네, 이 부분부터는 제가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생기부 관리를 눌러보면 이 친구의 생기부를 지금 저희가 다 인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생기부를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게 될 거고 이걸 바탕으로 원장님들은 이 친구가 건축시공기술자가 되기를 희망을 하니까 건축학과 관련된 문장들이 있으면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신과 비슷한 진로를 가진 그분들과 함께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건축이라는 모임을 통해 건축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희망 진로를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이제 올라가게 되죠. 자연을 해치는 건설은 계속돼야 할까라는 주제로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이육서를 읽고 여기는 없는 것 같고요. 수학에서는 수학적 계산이 능력하면 친구들 모르는 문제를 쭉 넘어가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건축에서 수학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인터넷에 활용을 오케이. 에펠탑 관련된 얘기 나와서 이것도 희망진로로 넣고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 읽어가시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희망진로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클릭해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옆에 이렇게 쭉 리스트업이 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에서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건축이라고 하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어요. 쭉 가다 보면 뭐 에펠탑이라는 것도 어떤 키워드가 될 수 있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키워드 등록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 넘어가시면서 그냥 클릭만 하시면서 이 친구의 생기부 중에서 가고자 하는 학과나 희망진로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네, 작성 완료.
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학생용 페이지가 있는데 학생용 페이지에 본인의 생기부가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차 코드, 2차 코드, 3차 코드를 통해서 저희 AI가 뒷단에서 이 친구의 생기부가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줄 거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진로 관련된 내용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방향대로 갈 것을 추천하게 될 거고,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라고 한다면 혹시 다른 분야에서 나아갈 만한 방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줄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생기부 관리 관련된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이 학생들의 주제를 설계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넣어 볼게요. 뭐 한양대학교. 네. 그리고 건축학과 아까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었으니까 건축학과 치면 건설환경공학과도 있고, 또 한번 건축 관련된 거 한번 다 넣어볼게요. 그냥 건이라고 치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서 지금 지금 이렇게 제가 그 학교랑 학과를 추가할 때마다 여기 희망학과 소개할 목록이 자동으로 추천이 되고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건설환경공학과를 넣으니까 토목공학이라는 게 들어가고 건축공학부가 들어가니까 건축학, 건축공학. 그리고 실내건축 디자인학과가 들어가니까 건축학이랑 건축학, 미술디자인 이런 소개할 목록이 자동으로 태깅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수강 과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넣어보면 돼요. 이 친구가 이번 학기에 세특 관리가 필요한 과목을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수원을 한번 넣어보고, 뭐 언매 한번 넣어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다른 거 한번 넣어보셔도 좋은데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 그리고 뭐 통합과 이런 거 한번 넣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주제 추천을 누르면 학생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이 친구가 어느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인 거 맞아? 라고 하면 체크를 할 거고, 어떤 과목에서 어떤 단원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저희가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체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2단원 안에서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 1, 2단원 안으로 줄일 수도 있고, 이번에 일단 수원만 봐보자라고 해서 볼 수도 있어요. 일단 전체 해서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안 보이시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잠시만요. 잘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주제 추천을 해보면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수원으로만 뽑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과목들을 한번 다 넣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주제들이 지금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0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는 거면 너무 많은 주제들이 나와서 한번 수원으로만 한번 좁혀볼게요. 그러면 원장님들께서 보시게 될 페이지는 이 페이지예요. 학생들한테 주제를 어떤 걸 줘볼까라고 키워드를 보면서 판단을 하시게 될 거예요. 건축학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은 수원이니까 뭐 기와, 최소 강화 곡선, 빗물 곡선. 아까 이 친구 에펠탑이나 한국 문화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와 관련된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봐볼게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주거 공간인 전통 한옥 기와에도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우선 좌표 평면의 반지름이 R인 원을 X축 위에서 굴렸을 때 나오는 곡선의 방정식을 삼각함수를 포함한 매개변수 반응식 통계수를 구해보자. 괜찮은 것 같아요. 수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건축학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탐구해보면 좋을 내용일 것 같아요. 한번 또 다른 것도 한번 봐볼게요. 삼각함수와 주기함수라고 해서 빨랫줄이나 다리의 쇠사슬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것도 건축학과랑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피라미드라던가 아니면은 파르테논 신전, 황금비 건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황금비라는 주제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다가 여러분들께서 이 주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주제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주제들이 쭉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저희 컨텐츠인데 지금 사이클로이드라는 주제를 한번 제가 봐봤는데 저희 컨텐츠는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들이 단순히 그냥 멋진 주제를 갖다가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학생이 철저하게 교과서 기반의 탐구 활동을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과목명 수학 1에서 두 번째 삼각함수 단원 안에서 삼각함수,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탄젠트 함수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라고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제 요약 키워드로 학생들이 어떤 걸 검색하면서 탐구를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해주고 있고, 사이클로이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300자 내외로 저희들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단순히 저희들이 지식백과나 이런 데다가 가져와서 쓴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직접 쓰신 거거든요. 사이클로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가지고 어떻게 탐구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까 읽어봤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조금 더 봐볼게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 주거 공간인 전통 한옥 기와에서도 있는데 이동 경로에 이점을 준다. 사냥을 하는 매의 하강 곡선의 경우에는 사이클로이드가 최속 강화 곡선이라는 특징을 잘 활용한 예시다. 우선 좌표 평면에서 반지름이 R인 원을 X축 위에서 굴렸을 때 나오는 곡선의 방정식을 삼각함수를 포함한 매개변수 방정식 형태로 구해보자. 그리고 방정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어쩌고저쩌고 미끄럼틀 설계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한번 살짝 봐볼까요? 아까 이건 저희가 봤던 거고, 네, 또 사이클로이드라는 주제가 있어서 봤는데 비슷한 듯하면서 또 주제는 다르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전통 건축은 대부분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강수에 취약했대요. 수백 년에 걸친 경험적 데이터를 이용해 이를 보완하고자 선조들은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이용해 빗물이 잘 흘러내리는 유연한 경사의 지붕을 지었대요. 전통 건축의 지붕 모양을 조사하여 숨어있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찾아보자. 또 직선 경로 사이클로이드 경우 원호 경로 중 왜 사이클로이드가 가장 빠른 경로를 갖는지 생각해보자. 마지막으로 사이클로이드 정의를 참고하여 좌표 평면 위의 점을 원을 따라 회전한 각 세타를 변수로 x, y 좌표를 각각 구해보자. 그 후 세타를 매개변수로 한 x에 대한 y 함수식을 세워보자. 아까랑은 또 주제가 다르죠. 그래서 몇몇 원장님들께서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거든요. 학생들한테 똑같은 주제 나가게 되면 어떡하냐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럴 걱정은 없습니다. 사실 주제는 워낙 많고요. 학생들에게 맞는 주제를 언제든지 다르게 주실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또 다르게 삼각함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관련된 이야기였고, 관련된 도서도 저희는 추천을 해줘요. 모든 주제들마다 관련된 도서 2권을 추천을 해주는데 도서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자료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이따 보여드리긴 할 건데 탐구활동을 진행을 할 때 내가 이 탐구활동을 왜 진행하게 됐는지에 대한 동기나 아니면 처음 탐구활동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탐구 방법, 혹은 탐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좀 어려워서 이 책을 보고 극복했다던가 이런 내용들을 써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원을 이렇게 주제를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과목들도 하나하나 주제를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주제를 받고 나면은 학생들 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요. 학생들마다 아이디가 부여가 될 거고 학생들은 그 아이디를 통해서 여기에 접속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탐구 주제를 받았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해야겠죠. 학생들이 주제를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탐구해보자 라고 다 이야기를 해줘도 학생들은 사실 탐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탐구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학생들이 직접 채워 넣는 부분인데 좀 작아서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학생들이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할 때는 첫 번째 설계를 해야 되고요. 서론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기 부분, 그리고 어떻게 탐구를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탐구의 결과, 본인의 탐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설계 부분에서는 탐구 제목, 목차, 어떤 과목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단원과 연관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학습 요소랑 관련이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이 꼭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탐구 동기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배경이나 참고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결론에서는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내용을 요약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이 내용은 저희가 학종 프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채워나가주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탐구 제목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저희 주제가 추천이 됐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제목을 몇 가지 추천을 해줄 거예요. 이거 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제목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탐구 목차도 역시 AI가 추천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탐구 제목 같은 경우는
한옥 처마 및 숨겨진 사이클로이드 곡선 찾기라는 제목이 자동으로 추천이 되고, 탐구 목차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정의, 전통 건축의 지붕 모양 설명, 왜 사이클로이드인가, 함수식으로 사이클로이드 표현하기, 이런 목차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리고 관련 단어는 아까 보셨죠? 다 나와 있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다 채워 넣어지게 될 거고, 동기 부분은 이제 유형화가 돼 있어요. 학생들이 그냥 선택할 수만 있게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수업을 듣다 보니까 어제 뉴스에서 봤던 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동기가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막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고 막 신문 기사 같은 거 찾아보다 보니까 나 어제 수업 들었던 거랑 연관지어서 이걸로 탐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든가, 그런 식으로 다양한 탐구 동기에 대해서 유형화를 해놨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리고 이론적 배경 같은 경우는 저희 거 아까 자료 있었죠. 이걸 가지고 자동으로 채워지게 될 거고, 참고 자료는 계속 이런 식으로 참고 자료들이 계속 리스트업이 될 거예요. 사이클로이드 관련해서 뉴스 기사라던가 아니면 유튜브라던가 이런 것들이 유형화돼서 자동으로 계속 리스트업이 될 거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클릭만 해서 보고 탐구를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설계하고 동기하고 과정을 쓰고 평가를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한 70-80% 정도 탐구활동 보고서가 완성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위에까지 설계, 그 동기, 과정, 배우고 느낀 점까지 쓰게 되면 여기 작게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으로 자기평가서를 AI가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정말 글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줘 놓고 이걸 가지고 본인이 수정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본인이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근데 AI가 써준 건 아니죠.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본인이 다 작성을 한 거고 그 항목들을 종합해서 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탐구활동 보고서를 마무리를 짓게 될 거고, 사실 제가 80%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거예요. 아직은 학생부 관리라던가 세특 준비라던가 탐구활동 보고서에 대한 폼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르고요. 학교 선생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출하라고 하는 양식 자체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주는 거는 일반적으로 꼭 해야 하는 학생들이 꼭 해야 하는 부분들만 도와주고 있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요청한 폼에 맞춰서 학생들이 만들어서 제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탐구활동 과제를 주고 있고, 탐구활동에 필요한 맞춤 동영상, 기사, 논문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본인의 프로그램 안에서 어디까지 그 탐구활동을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진척도가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는데요. 이 진척도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께서도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원장님들께서 데드라인을 정하고 학생에게 과제를 내주게 될 텐데, 그러면 학부모님께도 문자가 가고요. 그리고 학생에게도 문자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탐구활동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원장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학부모님들께서도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탐구활동을 했구나 라는 거를 모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제출을 하게 되면 진척도가 이렇게 100이 되게 되고요. 실시간으로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좀 실효성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철저하게 생기부 분석을 해줘야 되고, 다음 학기에 대한 주제 설계를 명확하게 이 친구한테 맞는 주제를 설계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친구가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학교에 제출하는 순간까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였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그 모든 것들을 좀 준비시켜 놓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신 것 같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두 번째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시간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장님들께서 시간 없으세요. 여기 와주신 것만으로도 전 정말 감사하다 생각하고,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원장님께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학원 운영하시면서 학생부를 관리해주는 거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쏟으실 수도 없잖아요. 수업을 이렇게 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신 수능 시간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저희들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처음에 학생이 등록을 하게 되면은 원장님들께서 AI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 생기부를 진단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전까지 이 친구가 한 학기 동안 세특 관리가 필요한 과목들 하나하나마다 마치 비단주머니처럼 6개의 비단주머니를 줄 거예요. 이 과목에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해보고, 이 과목에서는 이 주제, 이 과목에서는 이 주제, 이 과목에서는 이 주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줄 거고, 이걸 가지고 학생들은 중간고사 전까지
자잘하게 나오는 숙제나 수행평가들을 쳐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원래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과제들을 그때그때 봐주면서 학생부에 무슨 내용을 써줘야 될지 매 순간 이렇게 정리해주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질 못해요.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너네 이번 지금까지 배웠던 거 가지고 너가 가고자 하는 진로 관련해가지고 탐구보고서 써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제출하게 되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은 학생부를 써주세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이 앞쪽에 자잘한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맞아요. 결국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학생들 잠깐 해이해질 때 있죠. 딱 시험 딱 요맘때죠. 시험 끝나고 학생들 막 노래방 가고 막 놀러 가고 학원 안 나오고 이럴 때 프로그램 딱 등록시켜 놓고 학생부 관리 딱 나랑 일주일만 집중해서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들도 평소에 학생들이 막 질문 들어오고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 수행평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학생들한테 너 지금 이거 집중할 때가 아니다. 수능 내신 집중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 끝나고 기말 끝나고 원장님들께서도 잠깐의 휴식이 있을 때 그때 학생들 학생부까지 관리를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명의 한 학기 학생부를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평균 소요 시간이 한 24시간, 한 학기 내내 봤을 때 24시간 정도가 걸린다라고 자료가 나오는데 저희 거를 사용을 했을 때 학생 한 명당 한 학기 관리 소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2시간 정도입니다. 저희 서비스가 런칭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미숙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 시간이 나오고 있는 거고 실상은 훨씬 더 적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처음에 학생들이 등록을 하면 진단해주고 해당 학기 세특 주제를 사전 설계해주고 중간고사 직후, 기말고사 직후에 좀 집중해서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나서 방학 프로그램도 있는데 만약에 이 학생이 이번 학기에 못 들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끝난 게 아닙니다. 해당 학기의 방학까지 생기부를 수정할 수 있는 학생부를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요. 방학이 끝나면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보통 원장님들께서는 그 방학 동안에 선행학습을 시키시죠. 다음 학기 국영수 선행학습을 시키실 텐데 학생부는 지난 학기에 관리하지 못했던 거를 막판 뒤집기라는 컨셉으로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방학도 마찬가지로 컨설팅 평균 소요 시간은 16시간 정도이지만 저희 거는 1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스터디 초, 중고 영어 수학을 하고 있고요. 원장 유환입니다. 현재 저희 학원은 영어랑 수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아이들 생기부 비교과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입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문이과 통합 대입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세특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일반고 그리고 교육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세특은 더 많이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학생들의 학생부 관리를 계속 해주셨었나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학생부를 관리해 주시면서 갖고 계셨던 어려움이 혹시 있으실까요? 역시 제일 힘들었던 건 주제 찾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무슨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쓸까 아니면 발표를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그거 주제 검색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그게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이거 다 따지는데 못해도 한 이틀 3일은 걸리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학원 운영을 하시면서 비교과를 준비하셨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것들은 어떠셨나요? 사실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은 다 좀 공감을 하실 텐데 시험 대비 때는 정말 바빠요. 근데 시험 대비가 끝난 직후는 약간 좀 그런 꿀 같은 휴식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휴식 시간을 온전히 애들 주제 찾는데 그리고 검색하고 알아보는 데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바뀌었을까요?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애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주제 폭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솔직히 제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뽑아줄 수 있는 주제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자기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해도
그 한계는 명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이전에는 제가 보통 학종을 봐주게 되면 상위권 친구들을 많이 봐줬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들이 이해력이 빨라요.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걸 알아봐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해력이 훨씬 더 빠르고, 중위권 아이들도 물론 당연히 진행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버거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권 아이들을 봐줬을 때 제가 평균적으로 주제 잡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검토하고 제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시간, 하루에 2-3시간씩 거의 일주일 동안 내내 상담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중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정도, 그리고 그 이상이 걸렸고요. 근데 이제 학종 프로를 활용하게 된 이후로는 보통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한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네, 일단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이 가장 줄었다는 게 저희들한테는 너무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으로써 제가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게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의 반응은 어떤가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본인들이 얼핏 알고만 있었던 내용. 그러니까 요즘은 학교에서 직업인 특강을 많이 하니까 요즘 애들도 웬만한 전공 과목이나 무엇을 공부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름만 알고 있는 거랑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면 이런 부분을 나중에 공부를 하는구나.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연계가 되는구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애들이 깨닫는 것 같아요. 혹시 학부모님들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이런 과정 진행에 대해서 우리 애들이 이제 학교 공부, 내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런 것도 하는구나. 아무래도 저희 지역은 대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어두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무작정 좋아하시고요. 무엇보다 이제 좀 대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교과뿐만 아니라 학종을 학원에서 관리를 해준다. 이 부분이 좀 메리트가 많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추천을 해줄 만큼 좋긴 하나 저만 알고 싶습니다. 네. 주제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저는 그 주제 찾기 같은 거를 하면은 그 주제 발표 같은 거를 하면은 주제를 찾는 과정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생기부가 약간 선생님들마다 달라서 그 쓰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주제 찾는 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장 오래 걸려도 이틀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 생각해요. 그 PPT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주제 고르는 건 진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라 하루 이틀이 가장 평균적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주제를 고를 때 그 끝까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다 생각해야 해서 고르는 편이라 좀 오래 걸려요. 저는 전날에 바꾼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말하려는 의도가 잘 보이지 않거나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은 아예 바꾸려고 하는 편이고 그 구글에 치면은 보통 다 뻔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좀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하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백지 공간에 자료를 찾고 적는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백지 공간이 아닌 주제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거기서 찾고 거기에 넣은 다음에 이걸 또 조합해가지고 하는 거에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의료 폐기물 주제를 딱 받고 제가 찾아봤는데 그게 이번에 코로나가 증가하면서 되게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요즘에 트렌드에도 맞고 괜찮은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가 깊게 생각 안 해도 알아서 해줘서 주제를 찾기도 편했고 그리고 좀 되게 흥미로웠던 주제도 많이 좀 찾아줘가지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장점은 제가 선생님이 정한 주제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쓴 다음에 그것을 선생님에게 올리면 선생님도 그걸 또 바로 보시고 피드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 효율이 굉장히 좋고 편리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주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주제가 다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약간 마트 가서 장 보듯이 그렇게 고를 수 있었던 게 좀 좋았고 또 그
주제를 딱 아래로 내려다 보면은 독서 추천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주제를 찾는데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관련된 책도 찾아주고 좀 더 관련된 키워드도 많이 찾아줘서 그 키워드로 조사를 하면은 시간도 더 단축이 돼가지고. 추천을 해줄 만큼 좋긴 하나 저만 알고 싶습니다. 네. 인터뷰 영상이었고요. 사실 학생들 인터뷰를 이번에 한 거는 처음이었는데 학생들도 저희 서비스를 잘 이용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참 뿌듯했던 인터뷰였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은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원장님들에게도 많이 절약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한 학기 통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6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 저희 본사로 60만 원을 결제를 하게 돼요. 아까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 학생을 등록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께 해당 문자가 날아가요. 이제 60만 원 결제를 해주셔라라고 하면 저희 본사로 60만 원이 결제가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원장님들께는 지도비라는 명분으로 30만 원을 정산해 드린다. 50만 원, 50%를 정산해 드리는 구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방학 막판 뒤집기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저희가 60만 원으로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기간적으로 준다 그래서 학생을 관리해주는 품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때는 조금 더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주제를 만들어줄 수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그만큼 아껴지게 되고 학원 교습비도 40만 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 한 학기 프로그램이랑 방학 프로그램 두 가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학원대학교 한정으로 해서 지금 이 설명회 한정으로 해서 2학기 뒤집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기말고사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방학 끝나는 시점까지 이번 학기 1학년이었다면 1학년, 2학년이었다면 2학년 학생부를 한번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번 프로그램을 짜봤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학종 프로를 함께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이 프로그램도 함께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시간 효율성은 분명히 있는지 가격적으로는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봐봤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수시 티켓은 6장이에요. 그대로 내신은 하지만 많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고요.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에 티켓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으로 분명히 유의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합격률은 그만큼 높아질 거고요. 오늘 제가 고교학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학생부 관리는 정말 학생들에게도 학원에게도 필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제는 학생부라는 그 평가 요소 자체가 정시에도 적용이 되고 정시에도 적용이 되고 학생부 교과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런 대입 제도의 방향성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원에서 어느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학생부 관리를 위한 올바른 첫걸음 학종 프로가 함께 걷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제가 중간중간에 못 봐서 아이고 너무 많네. 혹시 질문 정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 먼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현장에서는 질문이 없는 걸까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25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될지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거 아니냐? 사실 이 문제는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그리고 사실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된 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계속 만들어져 왔던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장소에서 지금 벌써 3번째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설명회 영상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여태껏 저희 현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과거에 있는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계속 맞춤형 교육으로 가고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 입학사정관이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제도들이 변화가 있었는데 결국엔 방향성 자체가 이렇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뒤집힐 거는 사실 확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불투명하다라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교육과 쉽지 힘들다. 네. 네, 그렇군요. 맞아요.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하나도 제대로 지금 정해진 건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과거로부터 계속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학원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걸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질문 내용들을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정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주셔야 되는데. 네.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드렸고 네네. 그냥 큰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만 공유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주제가 이제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주제가 제작되고 네. 어떤 퀄리티로 보장을 할 수 있는지 주제가 많다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아직 아마 그 지난 설명회를 한번 들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 서비스를 한번 이용을 해보셨거나 뒤에 자료가 있을 텐데 네, 일단은 저희 서비스 자체는 주제가 굉장히 탄탄하고 그러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주제 양도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수작업으로 해서 주제를 만들기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과 관련된 것과 연관이 있어야 되고 교과서 기반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하지만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100개 이상도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자체는 저희 AI 기술과 그리고 스카이 연구원들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해서 명문대 학생들 있잖아요. 이 주제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이미 오래전에 졸업을 해서 당장 경제학과 관련해가지고 세특 탐구 보고서나 아니면 발표 주제를 알려달라 그러면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딱 대학교 2, 3학년 학생들 내가 몇 년 전에 학종으로 대학을 들어왔는데 내가 3년 전에 이거를 알았다 그러면 난 이걸로 했을 텐데 라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께서 지금 저희 한 200여 분 정도 계시고 이분들이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주제 작업을 해주고 계세요. 본인들이 이제 주제 작업을 해주시면은 그냥 단순히 주제 작업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AI 기술을 가지고 이 주제들이 적시적소에 이제 그 리스트업 될 수 있도록 저희 뒷단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이거를 활용을 해서 원장님들께서 학생들의 주제 설계부터 해서 학생부 관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주제의 양 자체는 한 50만 개 정도 주제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하나의 사이클로이드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주제의 방향성들에 대해서 나와 있다 보니까 주제는 다양하고 모두 다 퀄리티는 좋은 편이고 주제를 최종적으로 검수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낮은 퀄리티나 잘못된 정보들은 올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주제들이 이제 계속 AI를 기반으로 업데이트가 되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주제를 막 지금 스카이 연구원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본인들이 주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유의미하게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냥 그 걱정과 그 문제는 저희가 기술력을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특허 출원이 아니라 등록이 됐거든요. 사실 아시죠? 출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음식점에 가가지고도 이 음식 우리가 특허냈다라고 하면 보통 출원인데 저희가 이제 두 건이 등록이 됐고 목표학과 및 교과 성취 기준 기반의 탐구활동 컨설팅 방법이라는 걸로 특허 등록이 하나 됐고 인공지능 기반의 학업 탐구 주제 데이터베이스 생성 방법이라는 걸로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사실 기술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내부 기밀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저희의 되게 큰 재산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들은 없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서로 되게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딱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교육 현장 자체가 지금 고교학점제가 될 거냐 말 거냐 뭐 수능이 어떻게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그냥 단 한순간의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시장이 이렇게 흘러와 왔고
분명히 윤석열 정부도 이번에 들어서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를 다 갈아엎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절대 갈아엎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를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인정을 했던 거고, 왜 고교학점제는 그 정책 공약, 그 정책 집에서 이야기를 했고, 왜 고교학점제는 언급을 했고, 왜 정시 40%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분들이 결코 부족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여태껏 대한민국에 흘러왔던 교육 정책들을 보아왔을 때 이거는 고칠 수 없고 이거는 뒤집어도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네, 아마 보통 이제 교육부에서 11월쯤 해가지고 중요한 발표를 항상 내고 있어요, 매년. 그리고 이제 내년도가 되면은 앞으로 이제 수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게 될 텐데, 네, 그때쯤이면은 저희가 좀 정확한 정보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진부한 비유일 것 같아서. 그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삼성은 아이폰을 따라했죠. 근데 노키아나 LG나 이런 데들은 따라하지 않고 열심히 폴더폰을 만들고 슬라이드폰을 만들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남아있는 상황을 보면 LG폰 아무도 쓰지 않죠. 노키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격변기를 겪고 있어요. 이때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정시의 확대를 믿고 그 방향으로 가느냐, 혹은 학생부 관리를 우리 학원에서 라이트하지만 정말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학원이 현재 방향성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몇 개가 더 들어왔는데, 네, 주제가 계속 AI 기반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건 답변 드렸고요. 고교학점제 시행 불투명하지 않냐라는 것도 방금 답변을 드렸고, 비교과를 선행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교과 선행은 사실은 정말 일찍부터 선행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중학교 3학년쯤에서는 한 번쯤 트레이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인터뷰하셨던 유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3은 원래 저희의 타겟이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중3 프로그램을 본인이 만드셔가지고 중3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어요. 본인이 평소에 이제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중3 때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버벅대요. 근데 이 버벅대는 과정이 기록에 남는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는 절대로 수정이 될 수가 없는데, 이게 수정이 될 수가 없는데 1학년 때 버벅거리면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중3쯤 시작을 해서 본인이 좀 흥미 있어 할 만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탐구 활동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최종적인 탐구 활동 보고서나 발표 자료 같은 걸 만들어서, 비록 반영은 되지 않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해보고 선행을 해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지금 아마 내년도쯤에는 중3 프로그램이 런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행을 해주셔도 좋고, 비교과 선행은 아직 시장이 충분하지 않아서 저희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앞으로는 점점 더 필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고,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